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농부의 꿈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책을 조금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이번에 간단하게 공유해드릴 책은 미술 관련된 책이에요. 사실 저는 미술 관련된 책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봐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책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고 해서 양정문님이 지으셨고 시리즈로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자체는 이제 원시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먼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인류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어떻게 문명하고 미술이 발전했는지 그 관련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하게 어떤 분이 이 책을 쓰셨는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스토리를 몇 가지만 조금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책이 굉장히 두껍긴 한데 너무 재밌게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 직접 사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양정무님이 지으셨고, 양정무님이 지으신 거고, 이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직접 뭐 미술품을 뭘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신 것 같고, 그 만들어진 미술품이나 조각상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주로 공부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은 이제 미술보다도 그 미술과 연관된 역사를 좋아해서 미술사를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본인이 알고 계신 미술을 이렇게 이제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연재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조금 책을 쓰셔가지고 일반 대중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조금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각 챕터마다 요약이 주된 내용은 좀 요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 게 쉽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나니까 계속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분도 똑같은 말씀을 약간 적으셨는데 사실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뭐 아프리카 이 시대, 뭐 이집트 이런 거 다 그렇게 살기가 되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현재 비교했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미술을 만듦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제 인간이 달성하고 싶은 어떠한 의도, 목적 같은 걸 표현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문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미술은 당시 인류의 사상 결집의 총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조금 떠올랐던 책이 작년에 히트했던 유발 하바리의 호모 사피엔스 책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책 자체에서는 인지혁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게 이제 허구와 상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를 만들고 이제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큰 집단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신화가 없었을 때 알거나 협력할 수 있는 뭐 사람의 수는 보통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제 형성된 집단의 힘을 통해 가지고 종의 지배가 됐다. 이게 인지혁명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그 미술은 그러한 인지혁명들이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굉장히 멋지거나 아니면 또 아름답다 또는 압도되는 결과물들은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이러한 협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신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미술품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주된 스토리는 크게 이제 원시 시대에 어땠는지, 이집트는 어땠는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땠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시 시대라 하면은 정말로 이제 글도 별로 없고 약간 그런 시대라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할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대단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유행은 한때지만 스타일이나 클래스는 영원한 거구나. 그래서
어떤 걸 만들지 굉장히 멋진 걸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시간이 지나서 뭐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좀 클래스는 굉장히 영원한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집트는 어땠는지, 메소포타미아는 어땠는지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제가 공유를 드릴 거고, 순서는 원시시대가 가장 저한테는 임팩트가 커가지고 원시시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는 제가 몰랐던 위주로 간략하게만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는 사실 아마 미술을 조금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통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라스코 동굴 벽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 내에서 결론적으로 황소 같은 것도 그림을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이렇게 동물들 그렸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 한 2만 년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뭐 굉장히 좀 붓도 없었을 거고 당연히 보통 미술 만드는 도구도 되게 열악했는데 굉장히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조악한 도구지만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피카소가 이러한 동물 벽화를 보면서 말했던 게 인류가 2만 년 동안 별 낮은 게 없다라고 스스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원시시대 미술이지만 결과물 자체는 좋았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시 미술에서는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성은 뭐냐면은 그 작품이 어디에 전시가 될 거고 그 전시된 공간 하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극대화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원시 미술에는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 때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이게 뭐 스케치북처럼 평평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동감 있게 그렸던 게 장소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 때 당연히 미술품 보조도구도 조금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열악했지만 그 열악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던 게 조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의 또 다른 예는 이거는 이제 프랑스 내시동굴 벽화라고 하는데 한 2만 년 전 이전에 만들어진 벽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얼룩말이잖아요. 이게 얼룩말인데 얼룩말에 이제 얼굴 전박이 얼굴을 그릴 때 그냥 처음부터 다 조각품 깎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 형태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원시인이 봤을 때 저거는 저기 안에 뭔가 얼룩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바위는 그대로 두고 내가 작품만 조금만 그리면은 충분히 얼룩말을 만들 생각해가지고 그린 건데, 이런 형태로 뭐 별도로 뭐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거에다가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낸 게 장소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독특했던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확신을 들었던 거는 과거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별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결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왕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 다 동일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뭐 중세시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은 정치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교황이 이제 제사를 담당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최초에는 그렇지 않고 최초에는 정치와 종교를 하나 통합된 결과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화를 표현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미술품을 만들었고 활용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여기 쇼베 동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풍요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인 반수 형태로 해서 사람이지만 동물과 결합돼 가지고 그 동물과 결합된 힘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신화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합된 게 과거 미술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공감이 많이 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책에서도 봤을 때 고대 미술 중에서 가장 이제 압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사실 특별했던 게 정면성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기 이제 저 빨간 원에 보시면은 사람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우리가 현재 그리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집트 그림을 볼 때마다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보니까 그 다 그리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굴은 측면을 하고 있는데 눈은 약간 징그럽게 정면을 보고 있죠. 그리고 상체는 정면을 하고 또 하체는 측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렸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의 본질을 조금 더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여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걸 중요하다라 가지고 그림 자체도 뭐 스타일도 달라지고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게 약간 이 팀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사실 이렇게 좀 그리기 쉽지는 않잖아요. 조금 우리가 보는 거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리진 않았고, 계급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 정면성의 원리를 그렸고, 그 평민 이하, 예를 들면 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림을 그려서 현재 그림하고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의 특성은 정명성의 원리가 좀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드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모는 종이 같은 거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조금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떠한 작품을 그릴 때 대단히 디테일한 그 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모는 종이 크기가 다 있으니까 그 크기에 맞추면은 예를 들면은 얼굴은 이러한 그리드에서 몇 포인트, 또 몇 격자, 또 발음 몇 격자 이렇게 다 비율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작품을 만들면은 크기는 변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와닿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정면성하고 그리드 기법, 이게 가장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미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죠.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여기 남아있는 우루의 군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조금 근본적으로 달랐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그리고 죽어서 사후생활 뭐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풍요로운 걸 약간 좀 많이 추구했는데, 메소포타미아면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빌었던 게 어떻게 하면 농사에 풍요를 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현세를 위한 종교를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술품을 만들었던 게 그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의 군기 이걸 보면은 이제 전쟁터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그 승리를 했고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미술에서 처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뭐 사후세계 이런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현재 만들어진 법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만든 건 아니고 신으로부터 받은 거고 그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을 지배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준 미술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에 보시면은 여기 태양신이, 그러니까 태양신이 이제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받아서 하무라비가 거기에 맞춰서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해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좀 그런 식의 특징 위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약간 공감 같은 거 위주로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원시시대 시대에는 의외로 내용이 되게 훌륭한 배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고, 하지만 이집트에 가면서 이제 본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디테일을 추구했고, 이들의 생각은 좀 우리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현재 인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현재 삶에 집중한 다음에 신중 권력이다라고 해서 그 정치의 지배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했고, 느꼈던 거는 처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은 한때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란 거는 정말로 엄청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구나, 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